저희 전력거래소 현원이 약 500명 좀 넘고요. 한전이 약 3만 명이 넘고 발전사 포함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전력 개통이라는 것들을 하나의 포인트를 잡고 운영하는데 이 시간에 하나, 둘, 셋 하고 딱 스냅샷 잡았을 때 전국적으로 약 한 2, 3천 명 정도가 지금 전력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거기 매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전력 개통의 좀 약간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어렵기도 할 뿐더러 둘째는 굉장히 생소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력개통 운영은 말 그대로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저희 거래소밖에 한 군데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학교 측으로 전력 받았을 때 학생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좀 약간 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장 쉽게 해달라는 설명을 좀 받았고요. 저도 그거는 분명히 동의를 했고요. 또 하나가 있는 게 전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기를 어떻게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에 관련돼서 모든 책자를 보면은 처음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부 다 수식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지금 36년 차 이제 대학 전기공학과부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 좀 복잡할 텐데 제가 82학번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많은 게 했어도 저도 사실은 글쎄요 좀 깊이를 따지면 1, 20%밖에 파지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영역은 있기는 있을 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그냥 접근해서 하는 방법.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전력개통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오늘 제가 월, 화, 수 여러분과 좀 3일에 걸쳐 설명을 드릴 거는 가장 단순한 내용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하시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필요한 거,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 혹시 연락 오시면 저희들 기꺼이 협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2014년 9월 달에 서울에서 이제 나주 혁신도시로 이제 발령되어 왔었고, 그 이후로 여러분들 선배들이 전력거래소 굉장히 많이 입사를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료들은 충분히 협조가, 구입 것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수요일 끝나고 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전력을 공급을 하는 거. 공급 이전에 여러분들이 전기를 쓰고자 할 때 그 전기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어떻게 지금 집에까지 들어와서 이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좀 기술적인 거에 굉장히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잘 만들어져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큰 흐름만 좀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나중에 거래소 입사, 한전 입사, 어떤 발전회사 입사 등등 아까 보니까 전기공학과 말고도 아까 보니까 경제학과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떤 사무직도 많이 입사를 하니까요. 들어왔을 때, 그때 필요할 때 오늘 이런 강의가 좀 밑바탕에 대해서 현직에서 조금 더 손쉽게 적응을 했으면 하는 게 제가 오늘 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 먼저 한번 가장 우리가 익숙한 게 전기 콘센트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전기 콘센트 220V라는 거는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근데 이제 220V가 어떻게 결정이 됐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외에서의 왜 미국은 110V, 120V를 쓰는 거 굉장히 복잡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220V가 표준입니다. 그리고 또 딱 두 개에 있는 것을 단상 전원이라고 그러죠. 자, 220V. 그런데 공장에 가본다든지 조금 전력을 많이 사용되는 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삼상인데 선이 또 4가닥일까? 근데 4가닥인데 왜 또 삼상이라는 표현을 해? 이런 등등. 그냥 무시하시고, 일반적으로 소규모 전기를 쓸 때는 단상을 쓰고 조금 더 대규모 전기를 쓸 때는 삼상을 쓴다. 왜 삼상이 또 존재를 하느냐 하는 걸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위에 있는 V equal IR, P equal I 제곱 R. 글쎄, 이게 수식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면 저 수식을 처음 접할까요? 이게 가장 단순한 수식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수식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 와보면 저 수식만큼 중요한 수식이 없어요. 전압과 전류 관계 그리고 그 중간에서 저항이 차지하는 포션. 이제 우리가 교류계통을 쓰다 보니까 이제 저쪽에서 이제 어떤 특별한 성분들이 계속 매칭이 돼가지고 돌아가는데 어쨌든 저 수식만큼 중요한 수식이 없더라.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걸로 결국 귀결이 되는 것이죠.
자, 또 한번 볼까요? 지금 가운데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 근처에서 가장 많이 보는 전봇대 화면이죠. 위에 이제 세 가닥, 네 가닥 지나가는 전선이 있고 밑에 다시 내려가는 거 있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변전소에서 나왔던 전기가 이쪽으로 와서 여러분들, 잠깐만요. 야, 여러분들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쪽에서 전압이 다운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다운됐던 전선, 이 전선들이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전선 총 4가닥 중에서 2가닥이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콘센트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기다 지금 표시한 바로 이거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는 뭐 최근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다른 거 놔두고요. 전통적인 발전기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특별한 쇠뭉치를 회전을 시켜서 그 쇠뭉치를 회전을 시켜 나오는 그걸 가지고 뭐 전기적인 전자적인 현상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국은 회전을 기반으로 하게 됐습니다. 자, 회전이 기반이 되게 되면, 자, 내일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이 기반이 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사인, 한 회전이 보통 사인을 일주기로 이제 같이 저희들이 운전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을 하는 그 표현이 따로 또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 사이클 또는 주파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파수. 주기적으로 어떤 특별한 성분이 계속 변해가는 그런 주파수가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교류 전력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이런 전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많이 보내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삼상 시스템이 가장 경제적으로 전선은 6상, 12상 만들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전선을, 그 많은 전선을 어떻게 견디며 전선이 많이 겹치게 되면은 철탑 무게라든지 전봇대 무게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겠죠.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삼상 전력을 수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류 전기는 이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60사이클이 표준이다. 는 것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60과 50이 혼재되어 있고 유럽 계통 50사이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의 60사이클을 표준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복잡한 수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왜 탄생이 되냐? 보이지 않는 전기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는 어떤 노력의 산물이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력계통 강의한다든지 소개를 할 때는 이런 영역들을 다 뺄 겁니다. 이런 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 설명할 능력도 없고 들어봐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뭔가를 들었으면은 뭐 어디에 남아 있는 그런 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내용은 따로 설명을 안 하고 가장 이해하기 쉽게만 가질 겁니다. 자, 전기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필수 에너지다. 오늘 엄청나게 지금 벌써 폭염주의 오늘 34도입니다. 자, 만약에 전기가 없어서 저희가 에어컨을 여기서 못 쓴다든지 뭐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에어컨은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미 컨셉이 바뀌었는데 옛날 뭐 에어컨 같은 건 사치품이었죠. 전기 없어서 사는 그런 시대에서는 에어컨인데 그 이전에 한번 볼까요? 전기가 필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용되는 그 무수히 많은 곳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현대사회에서는 이거는 필수 에너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어떻게 전기가 될 것이냐. 지금 전기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전기 수요가 이제 급속하게 는다 그러고 앞으로 모든 것들은 전기화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될 것이고요. 다양한 연료를 통해서 생산이 가능한데, 자, 원자력, 석탄, 가스 등등 그런 것들 연료를 태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전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쇳덩어리를 회전을 시키는 것이죠. 거기서 다시 전력을 뽑아내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글쎄요, 연료를 한 100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거에 등가화 시키면 약간 20 내지 30%밖에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둔한 짓이죠. 우리가 사실은, 지구한테 할 짓이 아니긴 한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거기에 지금 우리가 젖어들어 있는데. 아까 오는 길에 이제, 나주에서 오는 길에 제가 광촌 터미널 앞에 잠깐 지나가는데 큰 그림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녁에 어떤 지구를 위해서 어떤 잠깐 이제 은하수를 보자는 식으로 소득 문제, 그 다음에 지구를 위해서 부채질을 하자 등등.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전기를 쓸 수밖에 없고 그거는 대부분이 다 화석 연료를 통해서 나오는데 다행인 거는 최근에 이제 이런 무탄소 전원, 즉 재생에너지, 태양광이 대표가 될 수 있겠죠. 태양광이 이제 대표 에너지를 점점 급부상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숨겨진 엄청난 그 뭐랄까 위험성은 여러분들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니까 그 마지막 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다. 세 번째는 여기서 망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전력 송전선로라고 생각하시죠. 송전선로, 배전선로, 철탑이라든지 그런 전봇대를 통해서 전선이 깔려 있고 그 전선을 통해서 전력을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효전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그런 말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류계통에서 가장 큰 이유가 유효전력과 이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파생으로 생산될 수밖에 없는 무효전력, 리액티브 파워의 어떤 중요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무시하고요. 어쨌든 이런 유효전력을 전달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쪽에서 생산된 전력을 멀리까지 공급을 해야 됩니다. 300km, 400km 전력 공급을 하면은 필수적으로 이제 초고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냥 220V 가지고 어디 서울까지 여기서 전력 공급이 가능할까요? 왜 꼭 굳이 그 대규모 철탑을 이용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따로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이제 이게 사실은 개통 운영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생산하고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여기서 스위치를 집어 넣는 겁니다. 스위치 끄고 뭐 어떻게 충전을 시키고 빼고 하는데 먼저 이루어지는데 이거 동시에 어떤 발전기사인가는 이거를 충당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결국은 전기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시 수요와 공급 일치가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위치 넣는 순간 누군가는 어떤 발전기를 공급해 준다. 조금 제가 국회나 정부 들어와서 제일 설명하기 힘든 게 내가 어떤 의원님 말씀 안 드릴게요. 자, 발전소 근처에 이제 공장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발전기가 굉장히 싼 발전기입니다. 근데 내가 이 공장에서 스위치를 넣게 되면 이 싼 발전기 가지고 전기가 들어오는데 왜 나한테 비싸게 받아가느냐 이런 식의 어떤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코앞에 발전기가 있어도 내가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전기를 딱 당기는 순간에 얘가 공급을 할지 저 멀리 있는 고리원자력, 저 울진 다른 쪽에 있는 발전기가 공급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의 개통 상황, 그리고 그 당시의 발전기 컨디션,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전체적인 수급 밸런스만, 공급량과 수요량이 딱 일치야만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력계통 구성과 정의해 볼까요? 먼저 발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이제 전기 에너지를 변환시키죠. 중간에 전력 운송하고 전압 조정해서 소비자 전력 공급해가지고 저희가 주택, 빌딩, 공장에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송전 변전은 저희가 전압을 기본적으로 초고압을 쓴다 그랬죠. 76만 5천, 765, 345, 154를 쓰고 최근에 이제 저쪽 신안 지역에 이제 70kV 송전선로가 새로 탄생하긴 했는데요. 그거하고 다음 배전 쪽은 전봇대에 있는 모든 전압은 다 22.9kV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판매도 아까 삼상은 380V, 단상은 220V 구성이 되는데요. 이런 구성적인 요소를 보면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거의 굉장히 양호하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 전압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전압이 많다는 거는 쓰는 데는 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기자재, 그 많은 설비 규격, 그 많은 운용 대책들이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송전계통은 765, 345, 154로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나머지 배전은 229 하나를 픽스하고 그리고 가정집에서 220V 표준을 하죠. 그리고 조금 대용량 전력 공급은 전력 사용은 380V를 한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인 하나의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글쎄요, 제가 그때 2004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전력계통 관련 종합 한 1년 정도 교육을 받을 때 그때 강사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던 게 전력계통이 만들어진 건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상에서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큰 구조물이라는 이 표현을 했었어요. 저희가 뭐 세계 10대 불가사의 해가지고 뭐 만리장성부터 시작해서 어디 다 많이 저희들이 하곤 했지만은 가장 큰 인공적인 설비가 전력 계통이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저희 나라도 세계에 약 9 내지 10위 정도의 전력 계통 구성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건 결국 경제력하고 상관되니까요.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큰 구조물 이상의 인공적인 구조물은 찾지를 못했던 그런 왜 따로 생각이 났습니다. 자, 전력설비 현황을 한번 볼까요? 발전설비입니다. 여기다, 그전에는 뭐 저희가 외부로 할 때 여기에 뭐 발전소 이름 다 써놨는데, 굳이 뭐 그건 제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놔놨습니다. 총 설비 용량은 145기가와트 해가지고 2014년 3월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제가 한전 입사를 88년에 해가지고 이제 거래소로 2001년에 왔는데, 그 당시에 00년도에 49기가와트 했습니다. 50기가와트가 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도 막 이제 그때 Y2K라는 어떤 굉장히 큰 시련을 겪으면서 왔는데,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저희가 9.15 정전 이후에 이제 한참 시달리는 그 와중에서 있던 게 그 당시에 89기가와트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제 145기가와트, 10년 만에 얼마만큼 크게 성장을 했느냐 하는 게 좀 눈으로 보일 겁니다. 이렇게 성장되는 게 그냥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일본을 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어쨌든 미안한데, 일본 친구들 얘기를 해보면은, 일본은 동경전력이라든지 저쪽 저희가 큐슈전력 같은 데는 저희가 많이 기술 교환을 하면서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어쨌든 전력 계통이 성장이 되고 전력 발전소가 건설이 되고 뭔가 이렇게 성장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운용 능력 아니면 그 나라의 국력이 그만큼 성장되고 있는 거 하나의 반증이다 하기 때문에 직접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나름대로 저변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거에 됐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성장은 계속 해 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계통에서도 뭐 인구가 이 정도 정체된다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미래 계통은 꾸준히 전기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기 때문에. 자, 볼까요? 대용량 발전기들이 전부 다 이쪽 수도권에 녹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복합 발전기들, 가스를 사용하는 발전기들입니다. 이쪽은 수도권은 발전기를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그만 발전기를 구석구석에 집어넣고, 대용량 발전기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쪽이 5.9기가와트의 영광 원자력, 지금 한빛 원자력이라고 이름 바뀌었죠. 어마어마한 용량입니다. 여기 있고, 나머지 있고, 이쪽에 여수, 그다음에 호남 쪽에 발전기 있고 등등 굉장히 많은 발전기들이 해안가에 치여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수급의 용이성. 어쨌든 연료를 어디든가 끌고 와야 되니까요. 그러면 배로 실어서 대고 다시 돌려가요. 또 하나 있는 것은 발전기의 어떤 특정 상황에서 열을 식혀줘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발전기에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기기를 식혀가지고 한쪽에서 식혀줍니다. 그러면은 한쪽에서 뜨거운 거, 한쪽에서 이거 식혀가지고 약간 차가운 거 있으면 저희는 이제 열 낙차라는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그만큼 효율이 높아가기 때문에 이거 어쨌든 발전기를 식히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가 따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런데고 연료를 볼까요? 가장 큰 거는 아직은 이제 LNG 43.4였고 30% 가까이 되고요. 석탄 27%. 어쨌든 전체적으로 거의 굉장히 이제 밸런스가 좀 맞춰가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제 석탄은 계속 폐지가 될 것입니다. 제가 봐도 석탄의 의존도가 너무 사실은 크기는 컸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성장하는 시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석탄 발전기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한참 전기가 부족하고 아니면 어떤 특정 상황에서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석탄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자, 도움을 받았다고 이게 계속 갈 것이 절대 그건 아니에요.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은 석탄은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하나의 정의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추세가 이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자, 문제는 이제 원자력이 되겠는데, 저거는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NG뿐만 아니고 이제 신재생이 점점점 앞으로 확산이 될 거다 있는 문제가 있고요. 발전 회사별로 볼까요? 옛날 한전 자유사 있던 5개 발전사가 이제 37%, 그리고 한수는 나머지 민간사가 지금 43%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구조 개편될 때 민간사 비중이 15%가 채 안 됐었어요. 얼마만큼 민간사가 빠르게 성장을 했는지
결국은 이게 말 그대로 좀 거꾸로 말씀드리면은요, 한마디 말해 조금 돈이 된다. 돈이 되기 때문에 민간사들이 그만큼 많이 뛰어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재된 문제점도 많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전력설비, 송면전 설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무수히 많은 송면선로가 있는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큰 얼개만 한번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변전소가 약 895개소, 송전선로가 2480회선 정도가 되어 있고요. 어쨌든 대규모 전력 전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2중, 3중으로 굉장히 많이 칭칭 얽히고 설쳐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계통 고유 특징입니다. 첫 번째, 중단 없는 공급의 중요성입니다. 자, 이거는 글쎄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저는 이제 변전소 교대공무 시작인데요. 그 당시는 사실은 변전소가 어떤 특정 선로가 정정이 된다든지 이렇게 잠깐 차단이 되더라도 그렇게 막 죽자서에 빠르게 공급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자, 끊어졌으면 끊어졌네 하고 보고를 하고 느긋하게 5 내지 10분 기다렸다가 보고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최단 시간 내에 전기를 재공급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소비자의 니즈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설비 투자와 효율화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설비를 어떤 건설하는데 기본적으로 10년 내지 20년, 어떤 건 30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각종 설비를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를 필요해야 된다. 어쨌든 얘네들 또 하나의 설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대규모성입니다. 전력계통은 전국적인 규모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설비도 발전 등등해가지고 어쨌든 마지막 줄인 것처럼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상호 영향을 미친다. 특정 지역에서 어떤 고장이 발생했는데 나머지 다른 곳에서 괜찮느냐?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고장이 발생했는데 그걸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전국 시스템이 흔들흔들되는 상황까지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전력계통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전 설비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전원 입지 확보 어려움을 해서 대부분이 대규모 단지화가 되고 해안가에 위치하고 발전기가 하나를 짓더라도 점점 더 크게 짓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다음 송전 설비 보면은 이거는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아무리 간단한 송전선로 하나를 지어도 주변에 민원은 하여튼 필요는 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 시간이 지연이 되고 그 시간 지체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고스란히 이제 돈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중연계, 대제를 수준. 다중연계라는 뜻은 A라는 지역하고 B라는 지역하고 종전에 한 선로면 됐는데 이제는 두 선로, 세 선로. 하나 문제가 생기면 저쪽으로 돌려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 상황인데요. 다른 나라 전력계통과 연계되는 단독계통입니다. 이게 좀 우리나라의 한계라고 보여지는데요. 유럽을 보면은 덴마크가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중이 60%가 넘고 어떤 특정 순간에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신재생으로 전량 부하 공급을 했다고 막 뉴스도 타고 아니면은 자기네들 자랑스럽게 발표하는데요. 그 이면에 보면은 각종 주변 국가와의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다. 설령 이쪽에서 수급 불안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충분히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딱 섬처럼 이렇게만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신재생 발전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국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역 불균형 문제를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어쨌든 전력을 생산하는 대부분은 다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부하가 우리나라 전체에 한 40%, 특정 순간에 42%, 43%까지 점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수도권에는 발전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의도에다가 진짜 원자력 발전소 한 두세 개만 건설해 놓으면은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가 되어 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나라 전력산업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큰 게, 과거의 자료를 그냥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자, 나머지는 이쪽에, 이제 우리나라의 하나의 큰 혁신적인 그런 게 전력산업 구조 개편입니다. 2001년 4월 달에 이제 구조를 개편해가지고, 그 당시에 저도 한전 소속에서 이제 전력 거래 소속으로 넘어왔고, 한전에 있는 모든 발전기도 각자
해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저렇게 다양한 발전 회사를 출범을 시켰고 이게 이제 마켓 시스템으로 되어 있겠죠. 오전에 강의를 받았던 김용환 본부장님의 이제 강의가 바로 이거에서 출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통의 번천사를 한번 볼까요? 자, 에디슨이 이제 백열전구를 1879년에 했고 뭐 등등 있는데, 자, 보시면은 최초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이 1978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업 운전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 있는 게 1999년에 76만 5천 볼트짜리 송전선로가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부각이 돼가지고 격상 운전을 시작했죠. 이 결국은 2014년에 밀양 쪽에서의 큰 장벽을 만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의 765는 건설하지 않는데, 그 당시 765를 처음에 이제 현장에서 건설을 했고, 765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운전하고 안정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그때 제가, 지금은 차장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과장으로 있으면서 실무담도 있을 때 이걸 최초에 이제 검토를 해서 정식 보고를 하고, 이걸 상업운전 시작했던 그런 걸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1948년 5월 14일 건인데 여기에 있는 요거는 실제 그 당시에 근무를 하셨던 분이 직접 수기로 쓴 게 그때의 근무 일지가 저희 전력거래소의 사료 보관소에 따로 있습니다.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조금 흐릿하게 나와있죠.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12시에 이북에서 각 송전선로를 그냥 차단해버렸다. 해가지고 원활한 해결이 있기 전까지는 송전이 불능하다. 한마디 말해서 차단기를 열어놓고 남북 간에 더 이상 어떤 일을 하면은 우리는 전력 공급을 못한다 하고 48년 5.14 단전이 이제 그 당시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 당시에는 개통이 작긴 작았지만은 우리나라 이쪽 남쪽에서 쓰는 전력이 한 60대 70%를 북한에서 받고 있다가 그게 잘라졌으니까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일반인들은 전기를 모르고 있던 시절이었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있는 게 71년 9월 27일 날 그때 이제 당인리 발전소가 고장이 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암흑으로 이제 빠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상황을 전개된 거 다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했던 규모에 비해서 당연히 서울에 있는 지금 서울 복합을 하겠는데요. 지금 그 발전이 너무 덩치가 큰 거예요. 근데 이 덩치 큰 놈이 이게 딱 쓰러져 버리니까 나머지 애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그냥 전부 다 블랙아웃으로 전개가 됐던 것이죠. 해가지고 어쨌든 어떻게 우리나라 전체에서 올 블랙아웃 된 것은 어쨌든 이때 71년 9월 27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송전망 확장을 볼까요? 이게 저희 이제 전력 산업 연감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1945년도 전력개통도입니다. 보시면은 그때 일제시대 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북한부터 시작 이쪽으로 해서 15만 4천 볼트까지는 정말로 많이 건설을 해놔가지고 그나마 저 정도를 운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거의 남쪽지만 없는데 북한은 대규모 수력발전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220V, 220kV까지 해가지고 동양 최초로 운전했다는 그런 내용도 사실 있었습니다. 자, 이게 쭉 오고 그러다가 1985년도에 보시면은 우리 이쪽 남쪽 계통이 3, 4호의 트렁크 라인을 기반을 해서 나머지 1호사가 조금씩 갖춰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쪽 여기가 광주인데요. 광주도 한 두세 개의 선로밖에 안 보이죠. 이러다가 이게 급속히 성장이 되었고 2005년에는 이렇게까지 빽빽하게 선장이 되고 지금은 만약에 이거 다 그려 넣으려면은 얘가 다 그냥 색칠이 다 돼가지고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어쨌든 간에 그만큼 우리나라 전력계통이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는 게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시대별 전원 구성 변화를 한번 볼까요? 옛날에 한 60년대 초반에는 60.8%를 거의 다 탄으로 했는데 나머지는 그냥 놔두시고요. 이쪽 2020년대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NG, 유연탄, 원자력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신재생들이 좀 이렇게 많이 포지셔닝이 되고 있는데 2016년 7월 19일 날 우리나라 발전 설비 용량 100기가와트, 즉 1억 킬로와트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관제센터 근무할 때 저 100기가와트 이제 돌파한다고 나름대로 상징적 의미에 있어서 보도자료도 배포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좀 간철한 어떤 행사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자 전력에서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전력 수요 변동에 따라서 원활한 전력 흐름과 전기 품질을
뭐 좋은 말 다 써놨는데요. 그 굉장히 단순한 게 이렇게 종합 감시죠. 이 한 가지만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발전소, 송전, 배전, 소비자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의 어떤 전력 개통이라는 망 테두리 내에서 다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기를 쓰고 싶습니다. 신청을 해. 그러면 누군가 전력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발전소가 그에 상응하는 만큼 만들었죠. 그런데 문제 발전소 소비만 있으면 되겠어요? 송전기나 배전계통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보강해요. 쭉쭉쭉쭉 됐어요. 그런데 이거 뭐 던져놓으면 지가 어떻게 문제를 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두뇌 역할을 하는, 종합감시제어의 역할을 하는 전력계통 운영이라는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운영보다는 뭐 현재는 운영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제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사실은 맞는 표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계통의 운영 목표는 이제 제일 큰 거는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이 기반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신뢰성을 기반으로 전력 공급을 하는데 가장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 가장 저렴한 발전기인 원자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들, 그리고 복합 발전기도 좀 싸게 들여온 가스 요금이 좀 싼 발전기들은 거의 1년 360을 다 돌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전기 품질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전압이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공급했고 주파수를 얼마나 그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것이냐. 결국 그거는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서 잘 모르겠지만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에서는 저 전기 품질이 결국은 공장에서 자기네들 제품의 어떤 퀄리티하고 직접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거기에 따른 이제 자체적으로 전기 품질을 조금 더 좋게 하는 생산 만들어져 있는데, 진짜 다 공장별로 갖춰져 있는데, 그거보다는 먼저 전력 공급을 하는 차원에서 전기 품질을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한 5년 전, 7년 전인가요? 여수 산단의 고장이 좀 잠깐 변전소 내에서 뭐가 설비가 잠깐 트러블 났는데, 그 고장 하나로 해서 여수 화학단지 내의 모든 어떤 그 설비들이 다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과 정전 시간은 몇 초, 불과 수분 이내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그 화학 설비들이 다 굳어버리는 거. 차라리 어떤 일반적인 공장에서 생산하는 데는 뭐 모터라든지 그런 것은 별로 중요치 않는데, 아니면 반도체 문제 등등의 어쨌든 간에 전기 품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생산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됐습니다. 환경급전이라는 말이 다시 이제 조금 이따 나오긴 하는데, 자, 환경이라는 게 이제, 그리고 아까 석탄 발전기에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석탄을 폐지시킬 수는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어떤, 석탄을 어떻게 얼마만큼 줄여 나갈 수 있는 거를 결정을 짓는데, 그전에는 사실 법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국민들의 환경권을 위해서 석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성 그 다음에는 경제성이 기반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석탄 발전기는 원자력 다음으로 싼 발전기입니다. 킬로와트 아워당 보통 한 30원이면 만들기 때문에 원자력은 10원 내지 15원. 얘네들 그리고 복합 가스 생산하는 애들은 싸봐야 50원, 비싸면 100원 넘을까지 가기 때문에 석탄 발전기가 굉장히 경제성에서는 탁월했었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환경 문제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다면은, 자, 그렇다고 석탄을 무조건 줄여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최대 전력이 한 7, 8기가와트 정도 될 거예요. 무조건 석탄 다 빼가지고 이거 국민들한테 전기 사용을 줄여주십시오 방송을 할 것이냐?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적정한 공급과 적정한 신뢰성을 유지를 하는 배경 하에서는 그 다음에는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석탄 발전기들은 10% 출력을 내려라. 아니면 석탄 발전기는 아예 처음부터 얼마를 어떻게 해라. 등등이 법적인 상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개통 운영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법 보면은 전기사업법이 어떤 개통 운영의 가장 큰 기반입니다. 전기사업법에 보면은 1조부터 해가지고 개통이란 무엇이고 뭐를 했고 다음에 적절한 전력 개통 운영을 위해서 전력 거래소를 설립한다. 그리고 전기사업법에서는 다시 두 번째 거 있죠. 저렇게 신뢰도 및 전기 품질 유지하고 전기사업법 27조에다가 이렇게 신뢰도를 이만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룰을, 별도의 어떤
코드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전력해도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기준을 따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 다시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유지 기준에서 신뢰도 고시 다시 그 예하에다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 품질 유지를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다 다시 또 하위 법령에다. 왜냐하면 상위 법령에는 선언적인 의미로 두세 줄 정도에만 되고 그 하위에는 이제 그게 그 두세 줄에 상응할 만큼의 이제 몇십 페이지에 이제 코드가 만들어지고 전력시장 운영 규칙이 보면 그게 또 몇백 페이지로 늘어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전기 품질이 우리가 전기 품질이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판정해라는 기준도 되어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희 집에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기를 고장이 발생 안 할 수 없죠. 그렇다면은 그 고장을 얼마 정도까지 우리가 허용을 하면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어떤 현상까지는 우리가 허용을 해라. 그렇지만 그걸 넘어가는 현상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등등. 그런 무수히 많은 물론 그 자체가 어떤 기술적인 내용에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은 그런 때 정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면은 자 우리가 전기를 싸게 쓰고 싶잖아요. 그렇다면은 전기 고장 없는 상황으로 그냥 간주를 해서 그냥 가장 싼 발전기로 그냥 전기 쓰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전기 고장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있는데 이번 주는 좀 괜찮죠. 지난주 이쪽에 광주 전남 저쪽 경남 지방에 폭우가 내렸을 때 그때 엄청나게 많은 송전선로들이 고장이 발생되고 다시 재투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천둥 번개 맞고 어느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냐? 그런 고장이 발생을 해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다 조치를 취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요. 근데 그걸 초과한 고장이 발생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태풍이 와가지고 진짜 한번 싹 쓸고 갔다. 근데 그 당시에 그나마 문제 없으면 괜찮은데 그 큰 철탑이 보통 한 3, 4호 철탑 같은 경우는 한 30m, 40m까지 작은 것은 한 20m 정도 되고 걔가 그냥 힘이 없이 딱 꺾여져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그런 게 하나만 있으면 다행인데 두 개, 세 개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거에 막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개통 송전 쪽 할 때 다시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이전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기사업법과 그리고 개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기준, 전력시장 운영 규칙의 모든 내용에서 법적 근거로 다뤄져 있고요. 이런 법적 근거는 종전의 상황을 기반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계속 들어오고 개통 상황은 계속 변해갑니다. 이런 것 맞게 이쪽에서 내용은 계속 수정이 돼야 돼요. 자, 이러는 조건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데 문제는 해보니까 이러네. 그러면 다시 하위 법령에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가는 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개통 운영 하나의 물밑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수급 운영에서 보면은 이거는 나중에 수급 쪽에 다시 나올 텐데 전력 설비 건설의 장기간 5년 내에 10년 소요가 됩니다. 해가지고 중장기 수급의 불균형이 우려가 된다. 장기간 5년 내에 10년 저거는 잘 봐서 5년 내에 10년입니다. 기본적으로 15년에 20년이죠. 그래가지고 불균형이 우려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이라든지 몇 개들은 신청해가지고 오케이 사인 떨어지게 되면 1, 2년 만에 뚜닥뚜닥 다 건설해갖고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피드를 나머지 다른 전력 설비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 확산되는 속도에 비해서 나머지 기반을 시설 뒤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전력 설비들이 전부 다 이제 지연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전압 및 주파수 기준 초과 시 불안정을 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전압도 안정이 돼야 되고 주파수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의도치 않게 우리가 모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전기 사용하고 싶어 스위치 넣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스위치 넣어요. 그다음에 발전소 잘 전기 만들어 있는데 안에서 트러블이 나왔고 지가 알아서 발전기 스탑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발전기 다 깨지니까요. 그러면 그런 등등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게 생산과 소비가 동시 발생에 저장 불가능.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하루 전에 발전 계획을 짭니다. 하루 전에 오늘 지금 1시 40분이에요. 오늘 오후 5시까지 내일의 발전 계획이 이제 쫙 나와가지고 이제 발전 회사들한테 니들의 발전기에 무슨 발전기 내일 몇 시에 얼마만큼 출력을 내야 돼.
기본 틀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사전에 실시간의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실시간 급정 운영에 이제 시작을 하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부하가 적게 걸리네. 아니, 생각보다 부하가 많네. 아니, 어떤 발전에 트러블이 났네. 그러면 그때그때 어떻게 발전기 놀려라, 줄여라, 아니면 다른 발전기 대체로 기동해라 등등을 저희들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전력 개통망 운영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수급에서 문제 이제 이쪽 송전망 운영 계획에서는 개통 안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전설로 고장이 발생했던 거예요. 대규모 변압기와 고장이 발생해도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것도 쭉쭉쭉쭉 해갖고 최종적으로 실시간 개통 운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송전 혼잡 해소 대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작년이었구나. 저희가 이쪽에 호남지방에 이제 나중에 제가 수요일날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호남지방에 있는 태양광이 너무 많아가지고 태양광을 이제 차단하지 않고는 이쪽 송전망에서의 신뢰도가 유지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단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이쪽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딱 개최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왜 태양광을 자르느냐? 그럼 자르려면 돈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충돌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홍역을 치렀는데요. 송전 혼잡 해소 대책이라는 것은 결국 송전선로 전력개통망에서 신뢰도가 유지가 되려면은 발전기가 됐든 부하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차단이 할 수도 있고 추가로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등등의 기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력개통 운영의 하나의 철칙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차단했을 때 이렇게 그분들한테 태양광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어떤 영향이 그분들한테 그게 다니까요. 그래서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돈 투자되는 거하고 이제 오는 갭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제도적인 기반의 부족입니다. 기술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기술적인 것은 다 나와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 하게 되면은 이거는 실제로 개통 검토를 하고 이런 발전 계획 짜고 뭐 하게 되면은 얼마만큼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큰 숙제죠. 근데 새로운 것도 없어요. 저희가 2001년에 이제 구조 개편이 돼가지고 저희 거래소가 생기고 나머지 발전소들이 쫙 아까 분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 한전 단일 뭉치에서 그 당시에 똑같았어요. 전력거래소에서 내일 수요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A라는 발전기에 뭐 이런 문제로 출력을 못 냅니다. 발전하니까 이제 그 해당 발전소에서는 발칵, 야 우리 거 같이 좋은 발전기를 왜 발전 안 시켜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발전기를 그만큼 많이 돌려가지고 설비 이용률도 높이고 뭐 이거 하게 되면은 해당 발전소도 좋고 해당 발전사도 판매를 통해서 이득을 구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기반의 기존적인 뭐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발칵 뒤집혔거든요. 그거를 현장 적용시키는데 5년 내에 10년 가까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어떤 홍역을 치르는 거 똑같은데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적인 거, 제도적인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급자는 이제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자, 국민 안전과 환경의 중요성이 이제 갈수록 이제 하다 보니까 전력 분야 운영 목표 안정성, 경제성과 함께 이래 처음으로 2016년 7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제안이 되는 것이죠. 해가지고 중요하다 했는데, 근데 이거는 확실히, 정부의 의지예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거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환경급전이 필수적이다 했고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저때 이제 처음 제안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기사업법 2017년 3월 달에 이제 제안이 됐고 해서 전력시장하고 전력개통 운영에다가 근거를 명확하게 박았습니다. 전기사법 제3조에다가 이래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력거래소는 이래서 해가지고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라. 아까 말씀드렸죠. 법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만 돼 있어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데 어떻게? 이제 밑에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할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나왔던 게 이제 3개 내지 4개 꼭지 정도가 있죠. 자, 내일 수요가 괜찮아. 내일 보니까 날씨도 선선하고 수요가 별로 안 걸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석탄들은 다 일제히 10%씩 까가지고 출력을 입찰을 하라든지 기타 나머지 뭐 이러려면 내일은 그다음에
실제로 가보니까 갑자기 미세먼지가 쫙 와가지고 이건 그 미세먼지 원인이 뭐 중국이든 뭐 그건 상관없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내일은 무조건 석탄 출력을 감소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전력거래소에서는 강제적으로 내일 석탄들 이래저래 문제 때문에 가령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는 미세먼지 이만큼 되기 때문에 꼭 내려주십시오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근거로 다시 출력을 내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환경급전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석탄 발전은 계속 폐지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급전이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좀 좋은 조건으로 되기는 한데 발전기 건설을 해놓은 입장에서 아깝죠.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어떤 국민의 어떤 안정성 그리고 환경의 중요도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선진국적인 어떤 지위를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또 그래요. 실시간 개통관제에 있어서는 실시간에 이렇게 흘러가기는 하는데 우리가 무엇에 유념을 하고 그렇게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미리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 아닌 소개시켜 주려고 제가 평상 및 비상시 실시간 개통관제를 조금 집어넣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집 또는 공장에서 전기 스위치를 탁 집어넣었을 때 전기의 행방,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서 전기가 오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 전기는 공급을 해줘요, 누군가는. 자, 잘 가고 있는 전력 세포가 탁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전력 계통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통상적으로 그때 한번 혼났던 기억이 영광 원자력의 스위치 쪽에서 고장이 발생됐는데 저 인천에 있는 발전기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인천에 있는 발전기가 잘못된 거죠. 1차 원인 제공은 당연히 원자력이 그쪽에서 스위치에서 적응을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무슨 상황이 발생해도 나는 내가 맷집을 가지고 이걸 탁 견뎌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오늘의 내용의 주안점이 될 것입니다. 자, 전력거래소에서의 기능을 보게 되면요. 전력시장 운영, 오전에 이미 얘기했으니까 전력계통 운영이라든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실시간 전력관리에서 실시간 계통 운영을 해라 라는 게 명확하게 이제 저희한테 주어졌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저희는 이제 교대근무 1년 365일 24시간 교대근무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교대근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시간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는 상시 수요하고 공급의 일치가 필요하다.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대규모 고장인 블랙아웃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블랙아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전력계통에 감시하고 제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감시를 하고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이냐.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둘째, 전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전기를 넣었을 때 A라는 발전기가 출력을 더 올렸어. 무슨 원리로? 그렇게 출력을 올리고 전기를 껐을 때 낮추고 아니면은 전기를 아예 그냥 쭉 일요일날 전기가 빠졌을 때 뺄 것이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가 전력시장의 효율적 운영이죠. 자, 똑같이 전력 공급을 100을 서로 간에 주고 받았지만은 어떤 시간대는 100을 전력으로 공급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10만 원이면 전력 공급하는데 어떤 시간대는 막 30 내지 40만 원이 필요하다. 물론 그 이면에는 작년, 재작년에 보면은 혹시 부모님 중에서 태양광 하시는 분이 계시는 분은 그때 아마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발생되고 하여튼 국제적인 모든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전기 S&P라는 게 천문학적으로 오르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이쪽 광주에 모 지점장 하시는 분이 쪽 태양광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전으로부터 평상시에는 100원이 들어오는데 그날은 한전으로부터 한 170, 80원이 들어온 거예요. 한 달 총 의시가. 이거는 뭐 그냥 상대적인 비교로 해서 100원, 178원인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친구도 그게 걱정이 되는지 다시 되돌려야 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러이러한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전력 시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게 자체도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결국 국가 전체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결국은
똑같은 전기를 쓰다가 갑자기 한 푼이나 좀 돈을 적게 내고 싶으면 다행이죠. 여러분들 집에 전기요금에 한 달에 얼마 쓰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저도 어떨 때 보면은 한 달에 45,000원, 어느 날 52,000원, 이번 달에는 조금 적게 나왔더라고요. 4만원 추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어 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실시간 운영이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고장 예방을 하고 신속한 복구를 해라. 고장이 발생되면은 어쨌든 간에 송전솔에 낙뢰가 떨어졌고 어쨌든 번개가 직격을 했어요. 천둥 번개를 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최단 시간 내에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정상 컨디션으로 회복을 시켜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사전에 교육도 필요하고 실제로 무수히 많은 경험도 필요하고, 아니면은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어떤 메커니즘의 이해력도 필요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개통 전압 및 주파수죠.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전압이라든지 어떤 이 주파수 제어를 크게 어떻게 전압을 올리고 낮추고는 크게 할 수는 있지만, 매 시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시간으로 되는 거를 우리가 사람이 거기 절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좀 이런 일이, 또 하나 에피소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국회에 불려들어가서 직사를 혼난 건데, 저희 회사에서 퇴직하신 어떤 분이 전력거래소 인위적으로 주파수를 제어를 해가지고 사람이 급전 전화로 한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불려들어가지고, 아직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어떻게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어떻게 주파수를 알아서 맞춰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급전용 지시체계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시체계 또 하나 보시면은요, 아까 했던 전력거래소하고 발전사 한국전력의 지시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발전회사에서는 전기를 만들고 한전에서는 전기를 파는 역할입니다. 그 중간에서 발전기의 기동 정지하고 출력 조정을 이제 지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전한테는 송변전 설비를 조작을 지시하는 겁니다. 자, 너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아니면 이렇게 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신뢰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A라는 선로를 어떻게 해라, B라는 선로를 어떻게 해라, 변압기를 어떻게 해라 등등의 지시를 하면은 현장에서 한전이 변전소에 이제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이고요. 다음 발전에서 하나 가보면 발전 설비의 출력 조정 지시죠. 출력 조정 지시가 일반적으로 소규모 같으면은 보통 저희가 2초에 한 번씩 계속 출력 지시가 내려가거든요. 자동적으로. 나중에 맨 마지막 한 40분, 45분에 제가 설명드린 EMS라는 설비를 통해서 계산치를 현장한테 내려보내는 거. 그보다 더 큰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전화로 직접 들어가지고, 자, 지금 시간에 몇 시인데, 자, 출력을 현재 너희들이 약 30메가와트를 내고 있다. 그러면 최대 값인 50메가와트까지 출력을 올려야 된다. 시간이 대략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등등.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보면은요, 저희가 경인지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쪽에서 저희 나주의 중앙센터에서 과연 문제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완전 시스템 셧다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국가 전체가 마비가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 경인에다 똑같은 시스템을 또 하나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쪽에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쪽으로 자동적으로 턴오버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똑같이 다시 제2, 제3의 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쪽은 백업 기능, 평상시에 백업이지만은 그쪽에 그러면 메인 시스템에서 다 하기 때문에 나머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비수도권의 특별한 지역에 전력계통만 운영하는 것을 따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제주 지역은 별도의 제주 독립계통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가 진도하고 해남에서 제주까지 가는 HBC 이제 선로가 있는데요. 그거는 따로 차지하고 제주도만 별도로 독립계통 운영할 수 있도록 제주지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급전원 지시 체계를 보게 되면요, 책임 및 의무를 정의했다고 되어 있죠. 자, 책임 및 의무의 전력거래소는 전력 수요 변동에 따라서 발전기를 기동시키고 정지하고 출력 조정을 지시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저희가 전력거래소가 한전과 발전회사가 중간에서 발전회사한테 발전기를 기동하시오, 정지하시오, 발전기 출력을 올리시오, 내리시오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저희한테 허락이 된 것이죠. 하나의 사례를 들게 되면, 자, 어떤 회사가 택시 회사가 있어요. 그럼 새 차를 딱 뽑아요. 오늘 딱 입고가 되죠? 그러면은 입고가 된 차는
이제 어떻게 운전을 할 것인가는 운전기사 분이 결국 이제 다니면서 하기 나름이죠. 결국 그겁니다. 발전기 건설하는 것은 발전 회사의 몫이지만은 해당 발전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나중에 정산할 것이냐는 전력 거래소의 의무이죠. 다음에 두 번째 짝대기 보게 되면은 전력계통의 신뢰성이 유지되도록 전력계통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계통고장 발생 시 신속히 복귀되도록 지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통 운영에서 철책은 신뢰성이 가장 우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국가의 생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최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유지가 되려면은 전력계통 운영 기준을 반드시 준수를 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기서는 제가 표시 안 했는데 매년 제가 1년 단위로 자 금년도가 2024년인가 가령 2024년 초에는 2023년도에 저희들의 신뢰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발전기 송전소를 어떤 게 들어갔고 어떤 시간에는 전압이 너무 높거나 낮았고 어떤 때는 보면은 고장이 발생해 서 주파수가 얼마까지 떨어졌었고 등등 해가지고 또 어떤 때는 보면은 어떤 송전소가 중부가 걸려서 신뢰도가 문제가 있었는지 없는지 등등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리포트를 해서 정부로 보고를 하죠. 그래가지고 적어도 정부에서는 해당 내용을 보고 나서 전력거래소가 분명히 이래의 신뢰도를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못했는지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등등 불가피하게 지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어떤 순간 한순간에 쫙 문제가 생겼을 때 당만 몇 분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순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력거래소한테 되어 있고요. 거래소한테 이런 반면에 전기 사업자는 전력계통 안전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시오 하고 급전 지시를 했을 때 반드시 해당 사업자는 그거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를 나중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급전 지시를 할 때 모든 내용들은 다 녹음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음 파일들은 다 저희들이 별도 파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다든지 어떤 저희들이 감사원이라든지 그때 감사를 할 때는 모든 서류를 자동 다 제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급전 지시했는지 아니면 급전 지시 오류가 있었는지 또는 발전사업자나 한전 쪽에서 그 급전 지시 제대로 따르지 않았는지 등등의 객관적 자료로 다 활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전력거래소에 즉시 통보하고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해라.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현장에서 어떤 트러블이 발생되는 것은 거래소 입장에서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트러블의 징후도 모르고 단지 어느 지역에 가령 국지적인 소나기가 쏟아진다든지 거기는 송전소 내에 고장이 발생될 개연성이 높구나 하는 정도만 돼 있지 어느 지역 어떻게 해가지고 설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할 때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항상 이제 좀 딜레마 아닌 딜레마에 빠지는 게 전력 설비를 저희 같은 경우는 한전 입사를 해서 거기서 근무를 해서 이쪽으로 전력거래소 왔기 때문에 전력 설비는 직접 경험을 해봤었는데 최근에 입사한 사람들은 전력 설비를 직접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현장에서 나는 코킬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쪽 코킬인지 알아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현장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실제로 교육을 강화시키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현장에서의 문제점 발생 시에 전력거래소 즉시 이제 보고를 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책임 및 의무가 정해져 되어 있습니다. 자, 사전 준비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올해 여름철 사전 대책이 사실 있긴 있었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작년도 거를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올해 거는 또 데이터에 좀 약간 좀 변형이라든지 그게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여름철 전력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수립하고 정부에 보고하면 정부에서는 총리 명의로 가령 올해는 최대 수요가 얼마가 걸릴 것이고 예비력이 얼마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고 전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얘기하면서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는 전력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등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사전 대책을 사례를 저희들이 수립을 했거든요. 자, 올해는 7월 3주까지 얼마 이상의 예비력 확보가 돼서 안정적으로 수급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 전망을 합니다. 금년 여름철에는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7월 말 8월 초가 되면 부하가 급속히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8월 초에는 이제 휴가철이 돼가지고 잠깐 침체를 겪다가 휴가 본격 복귀하기 시작하면 또 갑자기 스파이크가 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비력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비 고장이라든지 수요가 급증했을 때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수급 안정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합니다. 등등의 기본적으로 여기는 명확하게 수치도 제공하기도 해야 되고 무슨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등등에 되어 있어가지고요. 여기 보시듯이 여름철 수급을 당초에는 얼마로 공급 능력 됐거든, 제전망 당초 대비 올랐니 빠진, 하여튼 그런 놔두시고요. 하여튼 사전에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잠깐 아까 어떤 학생이 질문했던 것처럼, 자, 올 여름에 피크가 얼마를 찍을 것이냐. 이제 수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거기에 맞게 발전기를 세팅을 하니까요. 그렇다면은 여름철에 보니까 기상청 자료 보니까 평년보다도 같거나 오히려 조금 평년보다 더 더울 확률이 몇 퍼센트, 30% 됐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가중 인자를 더 넣고요. 그 다음에 경기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보통 한국은행이라든지 아니면 KDI 같은 데서 지금 금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이만큼 몇 퍼센트 나옵니다. 하게 되면은 실제로 저희는 이제 지난 30년, 40년간의 그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1%당 0.5%당 얼마 정도의 이게 전력 수요가 증감이 있다는 데이터는 있거든요. 거기에 다시 매핑을 하고 금년도에는 특이사항으로 얼마 될 것이다.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은 태양광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 그때 태양광이 한 이용률 한 7, 80% 될 것인지, 그때 태양광이 싹 들어가가지고 한 10%나 20%밖에 안 될 것인지 등등의 좀 변동성을 얼마로 적용했을 때 이만큼 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최대 전력이 당초 92.7에 97.8에서 이제 그렇게 변동사항이 없이 가고, 그렇다면은 이때의 예비력은 얼마를 확보를 해야 된다 해서, 그러면 공급 능력, 결국 발전기별로 얼마까지 다 스탠바이 시켜놓고 지키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준비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를 들은 겁니다. 자, 하루 전 발전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나머지는 시장 운영 단계니까 다 그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개통 운영 단계를 보시면은요, 하루 전에, 자, 내일 지금 수요측이 끝났어요. 내일 89기가와트가 걸려요. 그런데 오늘 발전기별로 전부 다 입찰을 받습니다. A라는 발전기부터 발전기 한 400대 내지 500대를 딱 받아보니까 거의 전 발전기들은 다 문제없이 다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수요에 맞게 매 시간대에 얼마만큼 해가지고 신뢰도 발전 계획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수립을 하거든요. 하루 전에. 그래가지고 그 당일날에 실시간 운영을 실제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실시간 운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전기가 운전하고 있는 발전기 그대로 끌고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점점 부하가 올라가네. 자, A라는 발전기 기동하세요. 아니면 수요가 떨어질 때 정지하세요 등등의 급전 지시를 따로 하는 것이죠. 그 사물로 나오는 거를 결국은 이후에, 왜냐면은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발전해서 한 대는 전력 공급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돈 받는 일련의 과정들은 전부 다 시장 운영 단계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전에 이제 발전기 수립을 했고요. 이게 나올지 발전기 차용표가 나올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하루 전에 발전기 수립 결과입니다. 물론 이 밑에 무수히 많은 발전기들은 다 잘라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시면은 어떤 발전기 전부 다 일산 복합, 일산에 있는 발전기, 복합 발전기이기도 하고 45만 합치면 90만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 걔네들은 내일 발전기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서인천 복합도 그렇고 어디가지고 보시듯이 이렇게. 왜냐? 특정 시간대 수요에 미트하지 못하면 굳이 발전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내일 쉬어라. 근데 갑자기 또 발전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건 말 그대로 하루 전에 그 다음날에 0시부터 24시까지 시간대별 발전기 출력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 자체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행이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 똑같은 복합이라도 울산복합 3은 이때 겨우 기동하는데 울산복합 4는 이미 하루 종일 555부터 700까지 출력을 내고 있죠. 상대적으로 실제로 같은 발전기라도 좀 더 발전기 단가가 더 싼 발전기는 이게 상시 운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특이한 발전기는 없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이런 장표를 저희들이 발전 회사에다 하루 전에 보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를 수요 측을 한번 볼까요? 아까 수요 측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수요 측 개요를 보면은 내일의 최근 또는 유사일 전력 수요 실적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한 20, 30년간의 수요에 대한 빅데이터가 이제 뭐랄까 쌓여 있다 보니까 결국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내일 기온이 얼마, 구름량이 얼마 등등. 그리고 내일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 없다. 내일은 평일이다, 아니면 주말이다, 아니면 평일도 월요일이다, 금요일이다 등등 수많은 이제 되어지고 그 중에서 최근 또는 유사일 전력 수요의 실적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요 측량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대별 기온하고 일사, 풍속에 따른 전력 수요 민감도를 다시 이 안에다가 곱하기 알파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알파를 얼마를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수요 측자의 공유의 영역이에요. 수요 측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데이터만 그냥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제가 데이터 알아가지고 그냥 쭉 나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시장에서 가격 결정을 할 때 그냥 맡겨놓는 겁니다. 왜냐면은 가격 결정을 하는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개입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돈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돼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그나마 기계보다 낫다는 게 근데 아무리 데이터를 내일 해봐도 내일은 분명히 이거보다 더 오를 것 같아. 근데 이게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은 어떤 전문가적인 관점, 기타 등등에 보면은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해가지고 수요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의 각종 변수들은 기온 민감도나 일사, 조도 변화 등등 같은 있는데 기타 나머지 추가적인 무언가가 존재할 것이다. 그 다음에 보통은 똑같은 이렇게 덥고 춥고가 하루 나타나는 거, 이틀 나타나는 거, 일주일 연속되는 거 등등에 따라서 그 누적 효과가 약간씩 다릅니다. 예, 그런 것들 해가지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몇 개만 있는데 보통은 5개 정도의 그래프를 쫙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거 적용했을 때 이 그래프, 이거 적용했을 때 이 그래프, 이거 적용했을 때 이 그래프인데 마지막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요 측 담당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적용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검정색처럼 이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내일의 발전 계획을 짜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전 계획 짜려면 반드시 수요 측 양이 나와야만이 발전 계획이 짜져 있기 때문에 또 발전이 짜져야만이 발전소 사람들이 내일 교육을 받을지 아니면 정비를 할지 실제로 운영을 할지가 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계속 내일 거 좀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게 그 자료의 처음에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기상과 관제 운영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에너지 기상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도입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희 이사장님께서 기상청장과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몇 년간의 데이터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전력 수요가 어떤 경제 성장률 아니면 기타 나머지 외부 요인들, 사회적 요인들의 굉장히 의존도가 컸는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기상의 의존도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기상과의 이제 관계를 이제는 제대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에너지 기상이라는 걸 저희 컨셉을 처음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해서 수요 측이라든지 태양광 변동 그리고 보장 위험도 등을 전부 다 에너지 기상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은 겁니다.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게 앞으로도 계속 데이터를 이제 누적시켜야 되겠죠. 해서 거의 매일매일 저희 기상 박사, 저희 수요 측 파트에 보면은 전력계통을 하신 분도 계시고 통계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또 기상을 전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기상 전공자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박사학 이상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매일매일 전력 생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며칠 전 건데, 자,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자,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어떤 데이터, 이거는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지, 실제로는 기상청으로 받은 데이터는 굉장히 촘촘한 데이터를 저희 따로 받습니다. 해가지고, 날씨가 이렇게 되고, 실제로 기온은, 최고 기온은 이 정도, 그리고 최저 기온은 이렇게 전망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중간에 밴드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예년의 기온으로 봤을 때는 이 시기에는 여기서 이 안에서까지 이렇게 형성이 될 건데, 이때는 7월 25일 날이 33도, 그 다음에 최저 기온이 25.8도, 26.4 여러 군데 거를, 근데 거의 비슷하다면은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보면은 2, 3일 후가 되게 되면은 조금씩은 예측 그게 약간씩 달라요. 그렇다면은
어떤 거를 저희들이 취사 선택해서 쓸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좀 나름대로 기상 쪽에서는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 기상 컨셉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어쨌든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한번 수요하고 태양광 출력 예측을 한번 볼까요? 자, 태양광 예측 문제입니다. 나중에 내일 다시 얘기 나오는데 태양광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발전소로 발전기, 태양광 자체는 발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전력 생산 요소로 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집 코앞에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태양광이 발전하면 집에 있는 전력 사용을 줄이기 때문에 수요 감소 효과로 반영되는 이 두 가지 컨셉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될 거고. 어쨌든 태양광 예측을 위해서는 할 일사량, 발전 출력하고 일사량 변수가 상관관계가 90 내지 97%다. 이거는 뭐 이미 데이터 통해서 나왔던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일사량 산정 시 이제 고려돼야 할 요소입니다. 그게 대기권 밖의 일사량 그리고 대기 상태. 그전에는 대기권 밖의 일사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구름이 낀다 만다 그 정도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저런 식으로 구름이나 기온 강수 그리고 구름도 상층 구름이냐 하층 구름이냐 등등에 따라서 다변화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관련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2년 전에 3년 전에 저희가 전기 학회 논문에 실었던 것인데요. 지역별 일사량과 태양광 출력과의 상관관계를 따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다기보다도 저희가 데이터를 취득해온 거를 그냥 분석해가지고 발표를 했던 것이죠. 서울, 경기, 인천 지역부터 강원, 원주, 부산, 대전, 충청, 그리고 대구, 그리고 호남 지역까지 총 6개 권역을 저희들이 이렇게 따로 했는데 결국은 거의 상관성이 있다는 게 뭐 당연히 나타났고 어쨌든 추세선 수식보다는 R제곱 값이 다 0.9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 0.95를 넘은 특이하게 광원 원주 지역만 0.90이 나왔는데 나머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보고가 됐고 아마 이런 논문은 글쎄요. 한 작년, 재작년 했으니까 글쎄요. 내년에 내후년에 다시 한번 더 최근에 또 동향을 다시 이제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논문을 지금 게재하고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설비주도를 저희가 이제 전국을 40개 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화 시켜가지고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시골에 보면은 시골 마당에 우리 형님 보면은 3kg짜리 태양광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태양광 시설들이 신고되지 않고 설치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전력 수요라든지 전력 어떤 그 변동 상황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얘네들 어떻게 그거를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저희가 이걸 이렇게 지금 당장은 전국 40개 지역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저쪽 예공단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주소, GPS 좌표로 일단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개선된 게 위성사진이라든지 항공사진을 통해서 위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수시로 우리나라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고 쭉 바라봤을 때 이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얘는 태양광이 맞다 틀리다 등등 어쨌든 그거는 뭐 하나의 기술이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태양광이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것도 뭐 글쎄 1, 2년 내에 최종적으로 그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여기다 월드 베스트라고 썼는데 저희가 매년 정부의 경영 평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B+, 거래소 B+, 한전 B+, 그리고 발전해서 5개가 어느 데는 A, 그 다음 어느 데 뭐 C, D까지 맞은 데였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항상 저희들이 계량 지표로 들어가는 게 수예측이나 태양광을 얼마만큼의 출력 예측을 잘했느냐 하는 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예측과 예측 정확도는 98.67%인데 이거는 뭐 2년 전인가 세계 탑을 찍어가지고 그거는 계속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어쨌든 이거는 그만큼 수예측에 좀 몰입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건 탑을 계속 찍고 있고 태양광도 거의 2번째 정도 아니면 세 번째, 두 번째로 올라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해외 태양광 예측을 발표된 바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월드 베스트의 정확도를 찍고 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수예측이 정교했다는 것은 발전기를 그만큼
타이트하게 잘 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불필요하게 돈 나가는 게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좀 그런 데서 저희들이 경평에서 많이 도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상과 관제 운영에서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참고 자료인데요. 이게 4월 달에 북미 대륙을 그때 일식이 발생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한 5, 6년 전쯤에 유럽에서 한번 나타났던 적도 있고, 그때도 우리 실제로 분석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가장 최근 거라서 했고, 보시듯이 태평양에서 대서양 저쪽 북쪽으로 쭉 계기일식이 동선이 형성이 됐는데, 미국의 각 유틸리티마다 이쪽에 그 당시에 각 변화 사항들을 다 모니터링했고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나마 조금 유명한 데가 캘리포니아 ISO이기 때문에요. 이쪽에 서부 지역이 되겠죠. 그쪽에서 했던 그 실적을 한번 사례를 좀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에서도 하루 전에 이제 수요 예측을 먼저 했습니다. 했을 때 보면은 태양광 발전이 약 6.9GW 정도 감소가 될 것이다 하고 일단 예측을 하고, 그러면은 감소됐을 때 발전기로 어떻게 운영해서, 왜냐면 감소된다고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하는 떨어졌는데 출력은 어떻게 되는데 가만히 나중에 전기가 엉망진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감소가 될 거다 해서 여기에 따른 각종 준비를 다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당일날 8시 45분에 개기일식 준비를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쪽 캘리포니아 ISO에서 시장 참여자들한테 문자를 안내를 이렇게 합니다. 10시 5분부터 12시 40분에 개기일식 발생이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7GW 정도의 태양광이 3시간 정도 업데이트가 다시 돌아온다. 준비 좀 잘해달라. 그리고 자 9시 45분에 급전지 실어갖고 이런 식으로 자 사전에 안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시 40분에 자 개기일식이 끝났습니다. 자 모두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여하튼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미리미리 공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했던 것이죠. 이거는 뭐 나중에 저도 똑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시간대에 4.76GW에서 0.55GW까지 약 4.2GW 정도 감소했던 걸로 이제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실적이 감소량이 좀 작아가지고 아마 좀 숨통 잘 트였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를 사례를 한번 봅시다 해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35년 9월 달에 이제 개기일식이 있는 걸로 이제 미리 발표가 된 거죠. 그리고 이때도 최대 일식은 10시 55분이다. 그거는 이제 한참 부하가 쫙 올라가는 그 시간에 딱 그냥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24년 발생으로 한번 보니까 수요는 8 내지 9GW가 뛰고, 왜냐면은 각 가정집 마당에 있는 태양광들이 다 발전을 못하니까 수요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일반 발전소, 큰 발전소에 있는 태양광들, 그런 애들은 3 내지 4GW 정도의 출력이 내려가더라. 그러면 두 개 더하면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12GW 정도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미리 충분한 발전기 투입하고 아니면 충분하게 유연성 있는 발전기를 하고, 뭐 글쎄요. 그 당시에 뭐 다른 대책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런 수요라든지 태양광 출력을 변동성 완화시킬 수만 있다면은 가장 좋겠지만, 뭐 그거는 우리 희망사항일 뿐이고,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자, 주파수를 한번 잠깐 볼까요? 아까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갑자기 수식은 얘기 않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보면은 발전기가,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모터가 어쨌든 한 바퀴 뺑 돌았을 때 정연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용도에 360도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화력발전기 고속회전을 통해서 어떤 3600rpm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표준 주파수인 60Hz로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기본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결국 뭐예요? 저 빨간 색깔의 파형이 1초에 60번씩 찍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주파수를 유지를 잘 해야죠. 자, 이쪽에서는 주파수를 평상시에 약간 부하가 변동성이 있고 발전기가 약간 출력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자동 출력제하고 발전기 자체 반응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알아서 주파수를 굉장히
그러니까 주파수가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러다가 큰 발전기가 하나 딱 탈락을 합니다. 지금은 뭐 화력 발전기 한 대 가지고 오는 뭐 표시 잘 안 나고요. 적어도 원자력기처럼 한 1기가와트 정도의, 아니면 화력 발전기, 대형 화력 발전소 한 7 내지 0.7 내지 0.8기가와트 정도의 이제 발전기가 뚝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주파수가 밑으로 푹 주저앉는 겁니다. 왜 주파수가 주저앉을까? 잘 생각해 보면은 공급 100과 수요 100이 딱 일치하고 있는데 공급에서 딱 얼마 용량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요는 절대, 물론 수요도 자기 특성이 있어 약간은 반응이 있겠지만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에서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서 뭘 메꿀 것이냐? 결국은 주파수 저하를 가지고 그걸 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주파수가 얼마만큼 저하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저하가 될 것이냐 하는 것 등등은 계통 규모라든지 발전기 출력, 그다음에 기타 그때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이게 발전기 탈락 시의 어떤 변화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자, 주파수 저하 현상과 이제 AGC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매틱 제너레이션 컨트롤인데, 어쨌든 발전기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이쪽 중앙관제에서 발전기 출력을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가지고 회복되는 과정을 한번 그냥 참고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건 글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 자동차가 갈 때도 똑같죠. 순간적으로 출력이 속도가 낮다가 다시 악셀레이터 밟으면 쭉 다시 정상적으로 속도가 회복되는 일반 과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전기가 고장돼갖고 한번 주파수가 쫙 주저앉죠. 그러면은 발전기 안에 있는 자기가 스스로가 딱 먼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도 관성이 있고 기타 나머지 자체 자기 제어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걸 1차 예비력이라 해가지고 10초 내에 응동해가지고 5분 이상 유지시키라 하는 게 아주 법에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여기서 먼저 주파수 저하를 저지를 하죠. 그러면은 저지를 했다가 다시 이제 이 상태에서는 완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저지된 상태에서만 우선적으로 스테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뒤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자동 발전 제어에 따라서 중앙에서 저희들이 EMS 계산해서 출력을 전국에 있는 한 200~300개의 발전기에 대고 너희는 현재 10인데 11 출력을 내라. 어떤 출력은 20인데 25를 해라든지 해가지고 일제히 타겟 값을 현장에 던집니다. 실제로 계속 2초마다 시간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다른 발전기의 출력을 더 올리기 시작하죠. 그럼 쭉쭉쭉쭉쭉 올리기 시작해서 이때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머지 이만큼은 좀 더 이상 출력을 내는 게 붙이면은 물론 회복되면 아주 땡큐고요. 그게 안 되면은 저희 관제사들이 현장에 지금 정지 중에 있는 발전기한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제일 빠른 게 양수발전기, 이 근방에 있는 양수발전기는 저쪽 산청이나 무주 같은 데 있는데 이쪽은 저희들이 전화하면은 보통 3 내지 4분 만에 바로 출력을 내거든요. 걔네들한테 전화하면은 바로 일제히 출력을 내가지고 다시, 주파수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련의 과정들을 좀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주파수를 회복을 못 시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부하는 부하대로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기나 일반적인 모터들은 다 회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파수가 저하됐다는 것은 회전이 그만큼 느려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발전기가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다시 발전기가 더 추가로 탈락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최단 시간 내에 이렇게 주파수를 회복을 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게 실시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 물론 주파수가 이렇게 이쁘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이 안에서도 좀 톱니처럼 이렇게 흔들려가면서, 아니면 어떤 발전기는 출력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력을 또 내려버리기도 하고, 어떤 발전기 너무 과잉 출력을 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간의 협조절을 통해서 이게 주파수를 회복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저희들이 실시간 운영을 할 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송전선로 고장 시 한번 볼까요? 사실은 이게 아까 발전기보다 더 많은 양인데, 제가 이거는 장표 하나만 만드는 게, 나머지 그 많은 거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해봐야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송전선로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러이러한 과부가 발생했어요. 자, 여수에서 용성 가는 송전선로 중에 하늘새에 발생되니까 나머지 하늘새에 132% 과부가 걸렸어요. 과부가 걸린 걸 가만히 놔둬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맨 처음에 제가 I제곱 R이라는 수식을 보여드렸죠. 과부가 발생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전류가 높다는 뜻이에요. 전류가 2배로 높잖아요. 그러면 2의 제곱이 되고 4배의 열생산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치하지 않으면 얘네들 녹아서 떨어져요. 결국은 그 열 때문에, 그 전력선에서 열 때문에 안에서 잡고 있는 그 깡심이라는 그거를 결국 녹이고 맙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과부하를 반드시 자기 정적인 100% 이하로 출력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대책은 운전 중에 어떤 발전기 출력을 높이고 어떤 근처에 있는 변전소를 이를 조치하고 이를 함유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아무렇지 않은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거는 순천에서 승류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조치를 하면은 과부하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대응조차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름철이나 겨울철 대책을 할 때 만들어내는데, 저런 게 최소한 300개, 400개는 나와요. 그러니까 근무자들은 저 400개의 케이스를 다 외우느냐? 외울 수는 없죠. 왜냐면은 130% 과부하는 특정 케이스는 130% 나오는데 어떤 케이스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케이스는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전력계통 발전 출력이라든지 부하라든지 송전소로 어떤 계통 구성이 우리가 사전에 생각한 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평상시에 저희가 상시 컴퓨터에서 계산을 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리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응조차 매뉴얼이 굉장히 많지만은 송전선 운영에서는 이렇게 보통은 저게 2개 내지 3개 대책으로 되죠. 수도권에 가보면은요 발전기는 없죠. 수도권에 송전선로는 전부 다 지중이라서 약해요. 일반 우리 이쪽에 있는 선로에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개, 4개, 5개의 조치를 취해야만이 겨우 과부하를 뺄 수 있는, 더 심플하게 과부하 아예 없애는 방법은 부하를 잘라버리면 되는 건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부하 잘랐다가는 누가 감히. 자, 태풍 내습할 때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가 그때 부산 3년 전에 4년 전에 그때 부산에 태풍 왔을 때 근데 새벽에 원자력 발전기가 3개가 탈락되는 그 새벽 근무를 저는 센터장으로 있으니까 실제로 교대 근무하는 파트는 따로 있는데 태풍 내습하면은 당연히 저는 현장에서 지켜야 되니까 그때 퇴근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상청에서는 태풍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간다라는 게 처음에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상청에서 각종 데이터, 레이더 다이렉트로 시작해서 우리나라 근처에 저쪽에 티베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어떤 기상 흐름을 보고 기상 박사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시 또 예측을 해서 어쨌든 간에 전력 수급을 재전망합니다. 태풍이 오게 되면 당연히 전력 수급은, 수요는 떨어지겠죠. 시원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때 수요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설비가 고장나는 게 더 큰 문제니까요. 그리고 수요 변동이 되고 예비력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근데 평상시에 예비력을 가령 600 내지 700 확보하게 되면은 보통은 태풍이 왔을 때는 1기가나 1.2기가까지 더 추가로 확보를 해라. 그거는 전력거래 보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력계통 사전 조치를 합니다. 자, 현장, 발전소 변전소에다 모든 작업 스톱. 여기서 니들 지금 작업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야. 일제히, 첫째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고장의 확산 때문에 그렇고, 다 철수 해놓고, 또 하나 있는 것은 가령 수력발전소, 주암수력 근처에 있죠. 있는 그쪽에는 저수지 수위 미리 조정해라 했고, 미리 저수지를 수위를 한 50분 내지 40분을 급진시 해가지고, 그때는 태풍이 와서 비가 쏟아지게 되면 오히려 더, 그 빗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다 스케줄링 다시 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상륙하기 전을 보면은 최대 풍속, 수준별 발전단지가 통째로 죽어도 문제가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저쪽에 보리에 있는 원자력이 그만큼 탈락이 돼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게 사전에 이렇게 예비력 확보를 하고, 이렇게 발전기가 탈락이 돼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전압이라는 데 안정도 확보 외부하고, 아까 밑에 거는 비상대책은 당연히 상황실을 여는 거는
일반적인 거니까요. 정부도 사무실 열고 거래소, 한전, 발전소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저희가 태풍 내서볼 때 하고요. 자, 지진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거의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태풍보다 더 데미지가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발전단지 대응입니다. 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안에 그 사이스믹 메타가 있어가지고 특정 이상의 지진이 감지가 되면은 알아서 셧다운 시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진이 실제 일어나기면은 대규모 발전단지가 불시정제되고, 그다음에 철탑이라든지 변전소가 흔들리게 되면은 당연히 설비 고장이 발생돼가지고 어쨌든 전국적인 불안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거는 특히나 지역별 설비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똑같은 지진이 발생을 해도 어떤 형태의 지진이냐에 따라서 이게 또 뭐랄까 좀 천차만별이라서 이거는 조금 그때그때 따라서 약간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천운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을 때 6년 전인가요? 그때 경주 대지진이 났을 때도 그때도 다행히 송년 철탑이 살아남았었고, 그때 월성 원자력만 약간 데미지를 먹고 나머지 그대로 종료가 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죠. 자, 이거는 실시간 개통용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자, 이거를 개요를 한번 볼까요? 전국의 전력 설비를 감시 제어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약 8만 개에 관한 정도의 정보를 끌고 오는 겁니다. 2 내 4초 단위로. 어마어마한 정보거든요. 그거를 이 거대 시스템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자동 발전 제어를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 EMS를 계산을 해가지고 너희는 1분 후, 5분 후, 아니면 10분 후에 출력을 얼마큼 내보내야 되니까 미리 현재선 60사이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출력을 올려라 내려라 세부 튜닝 데이터를 계속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력망 해석이라는 게 아까 잠깐 송년솔로 했던 그 컨티전시 플레이를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5분에 한 번씩 우리나라 전국 개통을 고장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스크린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문제 있다 없다. 만약에 있다면 근무자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신뢰도 위반이다. 그러면 근무자는 바로 발전기를 재조정하면 되겠죠. 송연소를 재조정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스크리닝 해가면서 지금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 EMS만 해도 한나절 강의 자료인데요.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게 없으면은 개통운행이 안 된다고 보셔도 무난해요. 사실 옛날 같으면 이게 없어도 괜찮았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EMS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큰 컨셉이고요. 이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기능이 있고 그 해당 기능은 어떤 게 있다. 자, 개통 해석이라든지 두 번째 있는 AGC ED하고 세 번째 있는 NA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이 두 가지 정도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차기 발전 시스템을 좀 구축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발전 운용해가지고 개통 신뢰도 향상 등을 해서 저희가 충청북도 오송에다가 저희 후비센터를 다시 지으면서 신규 시스템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글쎄 전탄 쪽에 좀 약간 발군이신 분들은 이쪽을 하게 되면은 참 좋을 텐데,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지막으로 이거 되는데, 여기 보면은 시그레라는 대지력 개통망 운영 워킹그룹이 있는데요. 자, 지금은 옛날에 제가 입사했을 때는 사실은 요 2단계였었습니다. 그때는 일부만 자동화가 있고 거의 대부분이 수동 급전지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100기가와트가 100기가와트가 넘는 1억이 넘는 지금 개통이기 때문에 결국 이 상태가 오고 되면 대부분은 다 오토 프로세싱 되면서 자동적으로 지가 계산이 되고, 일부 필요한 기능만 수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왜냐면 수동을 자동화시킬 하고 싶은데 현대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5분에 한 번씩 우리나라 전국 개통을 2 내지 3,000개를 컨티전시 플랜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를 근무자한테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시스템에서 그게 맥시멈이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가야 되는데, 근데 앞으로는 분명히 마지막에서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에 의존한다는 것은 되질 않아요. 이제는 앞으로는 AI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기서 다 처리를 하고, 특별한 케이스 어떤 상황에서만 이렇게
뭐랄까, 인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령, 지금 운전하다 보니까 지금 A라는 송년선로가 별로 밑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위험해. 그러면 송년선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인위적으로 근무자가 개입을 해서, 자, 이런 케이스에서 송년선로라든지 이런 문제 생겼을 때 우리나라 전국 개통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돼? 꼭 거꾸로 다시 얘한테, 이 센터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전산 시스템에. 그럼 걔가 해를 다시 찾아줄 것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했던처럼 미래를 준비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현재 시스템에 너무 이렇게 안니할 필요 없이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AI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개통 정전시 복구 계획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 돼요. 이 발생하면 진짜 우리나라 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재수없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에서 다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중에 제가 이탈리아 대정전 나중에 소개를 시키니 할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걸 우리나라 어떻게 했을 때 대비해서 저희가 전개통 정전시 복구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가지고 정부한테 국회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7개 지역으로 우선 쪼개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걸 쪼개는 기준은 정기적인 특성을 가장 최적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해서 자체기동 발전기라는 것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이 빨간색 표시가 있는 게 자체기동 발전기인데 일반적인 발전기들은 발전기 정지가 되잖아요. 다시 못 살려요. 자체기동 발전기는 외부의 전원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가 알아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발전기, 수력 발전기나 양수 쪽은 그렇게 되거든요. 일반 화력 발전기들은 외부에서 전기 공급을 받지 않고는 절대 발전기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체기동 발전기를 가지고 결국은 시운전 선로를 겹쳐서 우선 공급 발전기를 가지고 걔네들 발전기를 이제 불을 펴가지고 이제 출력을 내도록 만드는. 그래가지고 안정이 되면은 다시 지역별로 공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같이 연계를 시킨 작업으로 가죠.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가령 호남 지역은 메인 쪽은 주선로는 이쪽 산청양수에서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산청에서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 때 대비해서 백업 선로로 저쪽 섬진강에 있는 그쪽에 보성 수력에서 섬진강 수력에서 따로 받아가지고 이쪽에 여수에 있는 발전기를 살려가지고 공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게 된 게 이쪽 제주 계통의 정전등이 발생한 게 2004년도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이걸 설명드리는데 그때 제주가 완전히 올 셧다운 됐었어요. 그때 할 때도 이쪽 제주 화력에서 이쪽에 이제 자체기동 발전기가 지정된 가스 터미널부터 불을 피워가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한 30 몇 분 만에 이제 복구를 시켰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고장져서 막았는데 정부에서 30 몇 분이 늦었다고 막 질타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것만큼 빨리 살린 적도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잘 했는데도 또 욕을 먹는 게 하여튼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비상대응을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을 합동을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정전 이런 상황을 복구시키는 훈련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실시간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다시 질문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거래소 뭐 신입사원 연봉 얼마냐 그런 질문 안 나오네. 주변 분들한테 많이 들으셨죠? 이 전력거래소 제가 그러니까 혁신도시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많이 들은 게 전력거래소가 연봉이 제일 높다며 해가지고 약간 지시 아닌 지시를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약간 답답한 게 전력거래소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운영을 하는 교대 근무자들이 있죠. 그분들이 약 비중 20% 가까이 되거든요. 왜 그분들은 휴일날도 저녁 근무하고 누가 휴가를 가면 퇴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기본적으로 일반 평사원들 급여보다도 보통 한 1.4배, 1.5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좀 약간 착시 효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렇게 다 설명하려니까 너무 입이 아파가지고 그냥 웃고 말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에 지금까지 안정이 돼 이렇게 운전을 하고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전력 공급이 무수히 많은 고장 발생해도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정도로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이렇게 실시간 운영을 할 때 저희들 전력 수급 문제, 전력을 만들고 공급하는 문제, 그리고 전력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수요지까지 배달하는 전력 송전망 운영에 대해서 내일
각각 1시간씩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설명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파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절대로 내용을 알려고는 하지 말고요. 큰 흐름만 좀 알고 계십시오. 왜냐하면은 흐름만 알고 있어도 나중에 혹시라도 이쪽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할 기회가 생기면은 훨씬 더 빠르게 아마 안착이 될 겁니다. 극단적 표현에서 나중에 혹시 면접을 할 때 그때 이런 내용들이 혹시나 기억이 발생되게 되면 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쉽게 아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